Hello.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다음 세션을 이어가겠는데요. 생태대를 위한 PLG 포럼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1시 정도 되었는데요. 앞서 협업 세션을 했었고요. 이제 또 다른 협업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아시아 도시사회센터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회자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신혜란 서울대 교수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네 분의 발제자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슈진유 대만 국립대만대 교수님, 야마자키 타카시 일본 오사카 시립대 교수님, 이승욱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님, 마지막으로 박배균 서울대 교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시아 도시사회센터 센터장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동아시아 접경 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개발에 대한 지역적 관점을 주제로 논의할 텐데요. 다양한 내용들을 오늘 지속 가능한 그리고 평화적인 개발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사회를 맡게 되겠고요. 저는 신혜란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UN 사회개발연구소와 또한 지구와 사람의 주최하고 계시고요. 또한 강원도와 철원, 군청의 지원을 통해서 또 이번 행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은요. 저희가 동아시아 접경 지역의 평화 구축에 대해서 논의할 텐데요. 지리 경제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멋진 패널분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좋은 인사이트와 또한 경험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발표를 한 후에 각 발표는요, 약 15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Q&A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번 세션은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겠고요. 지난 세션에 대한 내용들, 발표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제자분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이든지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는요,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라이크를 표시하셔서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좋았다, 도움됐다라는 걸 표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코멘트 중에서 또 저희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를 또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슈진유 대만 국립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지정학 및 발전, 양안 관계에서 진먼섬과 마주섬의 접경 활동입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컨퍼런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사례 연구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진먼섬 그리고 마주섬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대만에서 떨어져 있는 섬인데요.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위치한 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차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접경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이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쳤는지, 진먼섬과 마주섬이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쳤는지 양안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논문을 통해서 이런 개념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경성이라는 것을 한번 다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국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분야 중에서 국경이 더 이상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이 더 이상 명확하게 규정된 국가 사이의 공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또 일각에서는 국경을 중심으로 한 사고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경이 어떤 국가의 행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국경성을 둘러싼 주장들이 연구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지역, 접경 지역을 변방 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경을 한번 보면요. 이에 대해 제한된 방법을 한번 보면 여러 논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연구원은 국경 활동이 일반인들이 접경 지역을 만들려면 국가가 기술한 의미를 꼭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례 연구를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진먼섬을 중심으로 또 마주섬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연구 대상 기간은 49년에서 58년이고요. 국민당이 퇴각을 하면서 중국 본토에서 퇴각을 하면서 1945년에 불안감이 팽배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한편으로는 공산당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자 했고 또 한편으로는 장개석에 대항하는 세력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미국은 대만의 독립운동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6.25가 발발했습니다.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제7함대를 파견을 해서 대만 보호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발발에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진먼섬이 우연하게 생겨나게 됐는데요.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중국 본토이고요. 중화인민공화국 PRC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은 대만이죠. 중화공화국 알로시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에 작은 섬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쪽이 마주섬이고 아래쪽이 진먼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두 섬은 중국 본토에 오히려 더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장개석 정권 하에서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진먼섬에서 군사적 분쟁이 일어났었고요. 구닝터우 전투라고 알려진 전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양안 전쟁에서 공산당의 승리에 종지부가 찍히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마주섬을 한번 보면요. 마주섬은 5개의
구역으로 나눠진 행정구역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개로 나누어져 있었던 섬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후에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곳을 새로운 이름, 즉 난강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5개의 별도 행정구역이었던 5개의 섬이 하나의 행정구역, 난강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주섬은 최전선에 위치한 접경 지역으로서 또한 어촌 지역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주섬의 주민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조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가 1949년이었습니다. 1958년이 전쟁이 최정점을 찍었던 시기였는데요. 양안 전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958년 이후에 이 섬은 군사화가 되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주목할 만한데요. 군사화가 진행이 되면서 전시행정구역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전시행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먼섬과 마주섬 각각 전시행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군사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가버넌스도 군사화가 되었고 이곳은 전투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이곳 주민들은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고 여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만 정부가, 즉 중국 본토에서 퇴각한 대만 정부가 진먼섬에 군을 주둔시켰고 계속 이 진먼섬 주둔군의 증원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대만군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5만 장병 규모의 군을 이곳에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 섬은 소위 전투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대만은 경제의 기적을 겪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인데요. 대만은 새로운 국제노동분업을 적극 활용해서 산업화를 일궈나갔습니다. 당시에 지정학적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국과 대만 유사한 점이 많았죠. 미국이 주도하는 지정학적 상황에 대만과 한국 모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980년대 후반을 살펴보겠는데요. 당시에 대만은 유신을 실시했습니다. 1987년이었는데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만은 민주화와 토착화를 추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지역사회의 운명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디덩회 총통이 새로운 대만의 정체성을 들고 나왔고 기존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군이 비군사화되는 움직임이 있었고 진먼섬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198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목도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둔군의 수가 15만 명이었는데요. 15만 장벽이었는데 2000년 초에는 5분의 1로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먼섬을 대만 정부에서는 관광지로 변모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젊은이들이 군사 지역의 생활성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독려하고 이곳에 젊은이들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특별 허가가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양안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좀 더 긴장이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도 경제 개방, 개혁을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중국 본토와 이 진먼섬 마주점 사이의 지역이 이 소삼통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교역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역의 일정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접경 지역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2000년 이후에 당시에 대만의 민주진보당이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진보당은 대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했고 그 결과 중국의 독립운동이 대만의 독립운동이 더 힘을 얻었습니다. 당시 진먼섬의 지방정부, 즉 지자체는 강력한 주장을 했습니다. 즉 양안이 대만과 중국이 교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진보당은 이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진보당이 이끄는 정권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런 협약에 꼭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했던 것은 이런 협약이 체결되려면 국가 대 국가라는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진먼섬은 대만과 중국 사이의 교류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진먼섬을 이제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실험 구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해안 지역의 상당 부분이 개방이 되었고 문을 열었습니다. 진먼섬은 이런 중국 본토의 제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화답을 하는 데 있어서 조세 피난처를 제공한다든지 면세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대응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나 대응은 대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만 중앙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 이후에 이런 프로젝트가 실시된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성공 사례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중에 또 눈에 띄는 것이 더 큰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가 바로 양안 잠수 물공급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어로 작성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보시면 16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진먼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되겠고요. 진먼은 섬이기 때문에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대만 중앙정부에 이런 물 공급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것이 승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런 인프라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된 시점은 2018년입니다. 하지만 당시 차이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를 다소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중국 본토와 진먼섬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완공이 되면서 물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지자체가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 공급은 진먼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더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접경 지역의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먼섬에 또한 마주섬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또 이곳 지방 정부는 접경 지역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진먼섬과 마주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정학적 상황들을 겪어온 지역으로서 더욱 접경 지역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접경 지역의 활동 개발에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마자키 다카시 오사카 시립대 교수님이신데요. 일본인의 관점에서 보는 동아시아 섬들 사이의 국경성과 영토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카시 교수님. 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UN 사회개발연구소와 또 한국의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함께 참여해서 발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그러면요. 이 발표 제목과 같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동아시아 섬들 사이의 국경성과 영토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국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는 보통 이 국경이라는 것을 어떤 영토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토를 구획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토성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인간의 영토성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구분하고 또 개인이나 집단이 지리적 영역에 대한 통제를 제한하고 주장함으로써 사람과 현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토성이라는 것은요. 국경을 통해서 더 보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영토를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토성은 특히 이념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영토 내에 존재하는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대 국가의 영토성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통치권으로서 이 통치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근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영토성이라는 개념은 유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국제적인 기준이 된 것은 바로 17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는 식민지화를 통해서 그리고 서구 열강의 탈식민지화를 통해서 이러한 국가 간 체제에 통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영토성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영토성도 바로 이러한 영토 함정이라는 사상적인 영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미헷과 스타르지 그리고 지라트라는 연구자에 따르면요. 이 국경성이라는 것은 사회 공간적 구분 또는 영토 경계에 대한 통치성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의 영토성을 비유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계성이 기능적이고 또한 상징적인 관점에서는 이 주어진 공간 내에서 경계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토성이라는 것이 국경 통제를 통해서 행사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경성은 영토성에 대한 비유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경성과 영토성 사이에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 상호 관계를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윌슨과 도난이라는 연구자가 발표했던 것처럼 이런 국경 연구를 이론화하는 것은요, 주로 북미와 유럽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개별적인 국경에 대한 사례 연구는 지금 이론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이론적인 주장들을 보면요, 이것을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각각 다른 컨텍스트 안에서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것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적 그리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적 그리고 초국가적인 그런 관점을 통해서 이 동아시아에서 국경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먼저 유럽이나 북미와는 달리 지금 저희 동아시아의 연안과 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제관계라든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쳐왔는데요. 이러한 지리학적인 환경을 우리가 고려해야만 바로 동아시아의 영토성과 국경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번 장부터는요, 두 개의 그 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 섬과 이시가키 섬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류쿠 열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학적인 컨텍스트가 바로 각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동중국해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 가지 서로 연관된 컨텍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냉전의 잔재 또는 생존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키나와 섬에서 미군의 주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위 중국의 부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컨텍스트는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동중국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국방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동중국해에서 현재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있으며 또 군사활동을 빠르게 확장 그리고 증가시키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영토성이라는 것은 특히 이 군도 지역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인접성이 아닌 다공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인 어떤 상수로서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가라는 문제를 낳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안보 정책이라는 것은 이 지난 센카쿠 지역, 티아유타이 섬 지역에서 영토 분쟁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0년 이후 더욱 분쟁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유용한 해상 지역에서 지금 이 특정 군도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EEZ로 이렇게 구획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갈등이 존재하는 또 중복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관점이 지역의 상황을 완전히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도심의 오키나와 섬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 또한 인구 집중 또 반미군 기지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의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보면 양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도심에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집중하고 도시화되면서 미군 기지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입니다. 반면에 주변에 있는 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을 이 노란색으로 또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런 지역인데요. 이 영토 분쟁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접경 섬 지역에서는 재정치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를 이전한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일본의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섬 주민들의 선택이고요. 바로 이 주변 지역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영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평화, 갈등이 아닌 평화의 패러다임을 이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제언하고 싶은 것은요, 새로운 존재론적, 인식론적인 어프로치입니다. 바로 다방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러 방향을 향한다라는 다방향성입니다. 이 동중국 회의에서 보면요, 여러 인접 국가가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지리적 위치라는 것으로 인해서 오키나와와 사키시마 섬에 대만과 또한 중국에서 크루즈선 여행객들 그리고 일본의 국내 항공객들이 함께 오고 가는 그런 교차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라고 한다면 지리 역사적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계속 변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식민지적 아니면 후기 식민지적인 유무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섬 주민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영토화되거나 국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경계성이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 국경을 보면요, 지금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세기부터 계속 지금 여기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초지역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서 지역과 또한 연안 도시 간에 아주 오랫동안 초지역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과 대만에서 그랬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국가 간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도시 간의 관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시가키 시, 오키나와에 있는 시고요. 그리고 대만에 있는 수아오시 간에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스아오 섬 같은 경우에는 이시가키 시에 대해서 이 코로나 위기 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국 간의 교류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어떤 반대 입장이라든가 이런 갈등이 이 도시 단위에서의 협력이나 교류까지 막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국경 연구를 좀 더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패러다임을 우리가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영토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군도에서의 존재론적 그리고 인식론적인 관점을 통해서 이 지역의 지정학적 그리고 지리 경제학적인 다이나믹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그리고 지역 중심적인 그런 지리, 정치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던 출처고요. 나중에 디스커션 때 또 더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역적 패러다임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 그리고 이 영토성 국경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한 섬 지역 간의 또 다이나믹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고요. 네, 세 번째 발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승욱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경계처럼 바라보기, 한반도 경계 연구의 성찰과 전망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승우라고 합니다. 우선 철원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그 네 분의 어떤 지략자 선배 교수님과 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는 서울대 아시아 도시사회센터 평화도시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의 일환으로 앞으로 접경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제안을 담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사실 남북 간 경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무장화된 경계인 동시에 현재 탈냉전화된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냉전의 유산을 보여주는 공간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접경 지역 또한 왼편의 그림처럼 이제 북한의 어떻게 보면 포의 사정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 안보성으로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른편의 그림처럼 어떻게 보면 미군 군사기지들이 밀집된 공간으로서 이렇게 안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군사화된 공간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오른편 아래 그림과 같이 미군의 어떤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라서 평택과 대구로 어쨌든 공간적으로 주한미군이 전력이 재편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인 취약성, 안보의 취약성이 어떤 지역의 어떤 정책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이 지역들은 접경 지역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안보 벨트로 연결져 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단은 보수 야당에서도 어쨌든 실제로 안보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이 지역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어쨌든 우위를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군부대 밀집이라든지 어떤 접경 지역 특성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상당 부분이 어떤 보호되어 있었고 2018년 현재 경기와 강원 지역의 어떤 접경 지역의 3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에도 어떤 질곡과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경관의 예로서 지금과 같은 용치라고 불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어로 탱크 배리어라고 합니다. 이 탱크의 진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이제 이건 파주시인데요. 파주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건 이제 한국 전쟁 시기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것이 어떤 도시 곳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공간 구조의 발전을 왜곡하게 되고 어떤 지역 발전을 왜곡하는 결과로 낳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역 내에서는 접경 지역 내에서는 어떤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떤 저발전 지역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어떤 군사 보호 구역을 풀어달라는 요청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에 정부에서는 어떤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분단으로 인해서 저개발된 접경 지역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성장 노력을 창출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국가 발전, 경제력까지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서 이 법을 제정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가 접경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다음에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DMZ와 인접한 시군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거나 여러 가지 지리적 요건에 따라서 대통령에 따라서 시군들을 포함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의에 따라서 현재 남북과 접경 지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연두색 지역과 노란색 지역 이 지역들을 일반적으로 접경 지역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어떻게 보면 지경학적인 어떤 변화에서 영향을 받아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근본적인 변화는 사실 2000년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권 교체와 함께 남북 관계 변화가 나타나게 됐고 실제로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가 설치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지경학적인 탈경계화가 시작되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뒤이어서 2007년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어떤 지경학적인 탈경계화 흐름들이 이어져서 실제 이 회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어떤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이 합의되게 되고 진행되기 이릅니다. 하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지경학적 탈경계화 흐름이 위협을 받게 된 것은 2008년 정권 교체와 함께 실제로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금강산 관광에서 어떤 관광객 피격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그에 뒤에 어떤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재경계화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흐름들이 사실 상당 부분 진행되다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2017년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경학적인 탈경계화가 다시금 부활하는 게 아니겠냐는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어떤 2018년 판문점 회담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기존에 합의했었던 남북 간의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다시 재개하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단지 근데 이런 2018년 이후의 변화들이 어떤 지경학적인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9.19 남북 군사조치 합의로 인해서 실제로 접경 지역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조닝, 구역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이 지역을 평화지대화하기로 하면서 사실은 기존의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관계들이 지경학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2018년도 이후에는 지정학적으로도 새로운 어떻게 보면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돌이켜 보면은 가장 주요한 어떻게 보면은 접경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지정학적인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지경학적인 허브로서의 변화 과정이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앞서 살펴본 2011년에 접경지역 특별법과 함께 당시 정부에서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발전 종합 계획에 따르면은 접경 지역을 소위 말하는 생태 평화 벨트로 육성하려는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당시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나타난 계획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듯이 실제로 왼편의 지도를 보시면 여전히 사실은 접경 지역을 남북 경제 교류의 공간으로서 상정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최전선으로서 고려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비전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남북 교류라든지 협력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지 않았고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도 경계는 여전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평화 벨트로서만 이해되는 생태 평화 관광 벨트로서만 이해되는 어떤 그런 한계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시 2011년의 접근과는 비교를 할 때 2018년 이후의 변화들은 좀 더 새로운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실은 2030년까지 거의 160억 달러 들여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을 하거나 생태 평화 관광을 활성화하고 또한 SOC를 확충하고 균형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전략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발전의 어떤 계획과 함께 이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경기 강원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변화 흐름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지경학적인 상상력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건넸던 USB 드라이브에 들어있었던 것은 소위 말하는 H축 벨트 아니면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는 우측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좌측에 있는 그림과 비교해 보신다면은 좌측은 이제 2011년도의 어떤 그림이고 우측은 2018년 이후에 제출된 그림입니다. 좌측이 주로 어떻게 보면 사실 반국 남측에만 국한된 어떻게 보면은 비전을 보이고 있다면 사실은 우측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선 어떤 비전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전은 어떻게 보면은 각 동축, 서축 그리고 접경축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어떤 벨트에 특화된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 한반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시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지경학적인 어떻게 보면 비전과도 맞닿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지경학적 비전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소위 말하는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를 통해서 유사한 어떻게 보면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전이 어떤 시시적인 남북 어떤 교류라든지 협력 정책에 뒷받침되지 못했다면은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질적인 정책들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통일 경제 특구라는 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이 지역들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고 그리고 한반도의 한국의 남측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닌 게 이미 접경 지역의 정치인들은 특구라는 아이디어를 어떤 접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제안해오고 왔습니다.
우측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물류라든지 교통의 중심지로서 접경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고 이를 위해서 경제 특구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파주의 국회의원인 박정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경시되어 왔던 접경 지역의 잠재력이 남북 관계의 변화와 함께 다시금 새롭게 샘솟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기사는 한글 기사가 좀 죄송한데 실제로 접경 지역이 앞으로 한반도 통일 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또는 이를 위해서 어떤 규제 완화, 지역 균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접경 지역의 시장이라든지 군수 같은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 또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한 뭐 도시 브랜딩과 연결되어서 예를 들어서 한반도의 심장 김포라든지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라든지 아니면 뭐 랜드 오브 퓨처 그 실제 철원 같은 경우도 여기서 봤듯이 이제 통일 미래를 위한 어떻게 보면 통일 구역으로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브랜딩을 하는 브랜딩 전략과도 연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습들이 사실은 어떤 지경학적인 희망, 지경학적인 욕망과 맞닿아 있는데 뭐 그런 흐름들만 사실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사실 어떤 지정학적인 어떻게 보면 비전도 남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교 교수인 전상희 교수는 DMZ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조선일보에 실린 글인데요. DMZ는 근대와 중세를 나누고 그리고 개화와 그리고 야만을 분별하는 어떻게 보면 문명사적 경계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유의 방파제를 보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리엔탈리스틱한 비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사하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DMZ는 평화와 전쟁 그리고 법과 압제, 희망과 절망을 나누는 문명선이다. 실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비전도 같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정리해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전들이 사실 접경지를 향해서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지정학적인 최전선인 동시에 주변화된 어떤 접경 지역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통적으로 오래 작동해 왔고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지경학적인 잠재력의 공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DMZ 어떻게 보면 생태의 어떻게 보면 잠재력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어떻게 보면 문명의 최전선이라는 관점이라든지 실제로 근데 이런 관점들이 지닌 공통적인 문제점은 사실은 어떤 접경이라는 공간을 상당히 일관적이고 균일한 공간으로서만 상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접경 지역이 어떤 중앙의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욕망의 대상으로만 치부되고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접근들이 학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된 접경 지역 관련된 한국의 연구 동향 분석인데 실제로 보시다시피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0년대 이후에 사실 접경 지역의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 중에서도 대부분이 사실은 사회과학입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사회과학이 많고 사회과학에서도 대부분 여기서 보시는 관광 그리고 지역개발에 치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이런 정치권의 접근뿐만 아니라 학계의 접근들도 정리해서 본다면은 대부분 지역 개발이나 관광에 치중한 어떤 기능주의 접근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의 변화들 연구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변화들이 접경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정학적인 접근을 좀 넘어섰다라는 의의도 있고 그리고 접경 지역의 새로운 어떤 발전 잠재력을 주목했다는 그런 사실은 의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들을 경제 개발이라든지 어떤 생태 보존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서만 상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한반도의 접경 지역을 어떤 지경학적인 어떤 다이나믹스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살짝 조금 이제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제기한 어떻게 보면 경계처럼 바라보기는 어떻게 보면 그 애쉬 아민과 나이저 트리프트가 얘기했던 도시처럼 바라보기라는 어떻게 보면 통찰력에서 온 것입니다. 즉 어떤 도시라는 공간을 단지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표출만이 아니라 되게 복잡한 네트워크, 신체, 상징, 기술, 인프라가 얽힌 공간을 봐야 되고 이러한 어떤 접근으로서 어떻게 보면 경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긴 잠깐 넘어가시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어떤 접경들과 달리 접경 지역에 대한 이해와 달리 접경 지역이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 지가가 벌써 이제 이렇게 뛰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개발 욕망들이 표시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기존에 어떻게 보면 되게 생태의 보고처럼 여겨져 왔던 어떤 접경 지역이 최근에 대지 열병이 발발하면서 오히려 보시다시피 거의 핏빛으로 물든,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렇게 오염된 공간으로서의 접경 지역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상화된 모습으로 생각하는 접경 지역과는 달리 이런 다른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떤 중앙의 계획과 비전과 로컬의 인식과 경험과의 어떻게 보면 격차를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개발, 안보, 생태라는 어떻게 보면 넥서스가 단지 선순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실에 따라서 얼마나 다 다르게 결합되고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중앙의 계획들이 어떤 식으로 로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경계라는 지역이 어떤 중앙의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비전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이 혼재된 네트워크에서 바라봐야 되고, 거기서 실제로 다양한 사회, 문화, 생태가 혼재된 어떤 그 혼종 공간으로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 약간 좀 더 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No worries. Thank you so much. So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보와 발전과 또한 환경이라는 넥서스를 말씀해 주셨고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nd his title today is the role of local forces and the translocal networks for the development of peaceful geopolitical economies in the East Asian border regions.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배균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들어보셨겠지만 그 발표한 논문들이 전부 똑같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어떤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지역 또 로컬 행위자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발표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그럼 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 로컬 행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에 대한 전통적 접근들은 대부분 국가를 중심으로 바라보죠. 국가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또 국가 차원에서 국가 영토의 안전과 안보의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보다 더 큰 스케일 차원에서의 지정학적 상황에 주목을 하고 국민국가를 중요한 행위자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세션에서 발표된 논문들에서는 국가보다는 지방, 로컬 또는 또 국가보다 더 작은 스케일의 행위자와 그들의 힘, 그들의 역할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접경 지역이라는 맥락에서 이 로컬 행위자들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발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발표의 이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스트 영토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더 또는 영토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더나 영토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따르면 보더는 두 국가를 나누는 선이죠. 그리고 영토적 주권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보더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포스트 영토주의적인 관점에 따르면 보더는 더 이상 두 국가를 나누는 굉장히 닫혀 있고 완벽하게 닫혀 있는 그런 선이 아니고 굉장히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선이죠. 그 다음에 보더와 영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그런 측면이 존재하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 행위자 말고 수많은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더의 네트워크적 성격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그러니까 영토적 주권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배타적 영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더 안에는 보더의 다공성 때문에 보더 안에는 수많은 예외적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예외적 공간들이 네트워크적으로 연결되면서 수많은 다양한 형식의 차원의 예외적 공간의 군도 아키펠라고가 구성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더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여튼 선형적인 영토의 논리보다는 비선형적인 영토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보더를 그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결국은 국경이란 것은 또는 국경이나 접경은 영토성과 이동성이 교차하는 복합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경계의 영토성과 또는 안보를 주장하는 그런 영토적 논리를 강조하는 그런 힘들 존재하지만 동시에 국경을 뛰어넘는 이동과 흐름을 강조하는 탈영토 힘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이동과 연결을 유인한 힘과 그리고 그런 힘들을 흐름을 막는 어떤 영토적 힘들이 경합적으로 공존하는 공간이 국경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영토와의 정치 그리고 탈영토와의 정치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상호작용함에 따라서 국경과 접경 지역이 긴장과 갈등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초국가적인 교류와 소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열려있는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들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보더에 대한 전통적 관점과 포스트 영토주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왼쪽의 그림은 전통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더가 굉장히 견고한 보더가 있고 안과 밖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경계선이 있긴 하지만 그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경계선 안쪽에 있는 수많은 세력과 행위자들과 경계선 바깥쪽에 있는 세력 행위자들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보더를 뛰어넘고 그러면서 새로운 보더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그림을 통해서 대비해 보면 포스트 영토주의적 관점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특히 동아시아의 극접경 지역에서 로컬 행위자들의 역할을 좀 설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아까도 이미 나왔지만 아까 거기 대만의 시진리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이미 언급을 했지만 대만의 긴먼 섬과 그다음에 한국의 서해오도를 간략하게 비교를 함을 통해서 로컬 행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먼의 사례인데요. 뭐 아까 시진리 교수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긴먼은 사실은 뭐 지도에서 보다시피 대만 본토보다는 중국에 훨씬 가까운 섬이죠. 중국 본토와는 8km, 대만 본섬과는 그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의 영토이죠. 왜 이런 과정을 겪었을까? 아까 뭐 거기 시진리 교수님께서 이미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국共내전에서 국민당이 패퇴하면서 대만으로 패퇴하는 과정에 진먼섬을 통과해서 간 거죠. 그런데 우연히 진먼섬 1949년 10월 달에 진먼섬 고령도에서 국민당군과 공산당군의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국민당군이 실수로 농담입니다. 실수로 이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공산당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중국 본토로 물러나게 됐고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거기가 그냥 대만의 경계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1949년 이전만 하더라도 진먼섬은 중국 본토 그리고 특히 후지엔 성과 긴밀하게 연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생활권에 속해 있었고 특히 중국 남부의 남부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거대한 해상 무역의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올리고 있던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1949년의 우발적 사건을 계기로 진먼섬은 대만의 영토가 되고 그리고 진먼섬과 바로 맞은편에 있는 중국의 샤먼 사이에 국경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이전에 진먼섬이 의존하고 있던 프롬의 경제로부터 진먼섬 완전히 단절되게 되고 굉장히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시기 동안 엄청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집중된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1950년대 말부터 1900그 2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포격전이 벌어졌고요.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 전쟁의 긴장이 고조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섬이 거기 요새화되고 뭐 그리고 군사 정부가 지배하고 뭐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섬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1979년 이후에 다양한 탈영토의 힘들이 작동하게 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거기 국교 정상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국교 정상화 직후에 중국은 진먼섬에 대한 포격전을 중단을 하고요. 그러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긴장도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은 대만 전역에서 펼쳐졌던 민주화 운동이었죠. 1987년에. 그래서 1987년이 되면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대만 본섬에서 계엄령이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진먼섬은 최전 방해는 이후로 계엄령이 유지가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 계엄령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반발해서 진먼의 로컬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민주화 운동을 시위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992년이 되면 진먼섬에서도 계엄령이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진먼섬의 탈군사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나면 소삼통이라고 하는 또 다른 탈영토화의 힘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소삼통이라는 것은 세 가지 것에 대해서 통과를 하게 하는데 작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 전체에 대해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대만의 일부 특히 진먼과 마조라는 대만의 일부 섬과 그다음에 중국 푸지엔 성에 있는 일부 지역들 사이에는 우편, 물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세 가지의 자유로운 통과를 허용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소삼통이고요. Little Three Links 이게 2001년에 시작되면서 진먼섬은 본격적으로 탈영토화의 기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런 뭐 역사적 과정을 겪었고요. 그런데 이것과 가장 대조되는 이제 곳이 한국의 서해오도죠. 서해오도도 뭐 대만의 진먼섬과 비슷하게 남한의 거기 본토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북한에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섬들이죠. 여기에는 뭐 NLL 같은 그런 이제 해상에서의 경계선도 작동하고 있고 또 NLL을 둘러싼 갈등이 상존하면서 1970년대부터 북한은 이 NLL을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상에서 여러 가지 긴장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반드시 이런 어떤 영토화의 논리만 작동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탈영토화의 힘들이 작동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또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하여튼 같은 생활 공간이었다 보니까 그것이 주는 어떤 굉장히 큰 중요한 힘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 하나의 중요한 탈영토적 주체로서의 거기 어족 자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어족 자원들은 뭐 여권이나 뭐 경계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국경을 왔다 갔다 하고 이들을 쫓는 어부들도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탈영토의 행위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발적으로. 사실 이것이 중요한 어떤 서해상에서 70년대에 북한이 수많은 거기 어부 납치 사건 이런 걸 펼치게 되는데 이 많은 것들이 이런 어족 자원을 쫓는 과정 속에서 우발적인 월경과 뭐 이런 과정들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본격화하기 위해서 남과 북 사이에 다양한 탈영토의 논의들이 펼쳐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동 의료구역 설정을 위한 노력이 1982년부터 펼쳐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역 같은 경우 2007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이 협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후에 2008년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탈영토화의 노력들이 다 수위로 돌아가고 무위로 돌아가고 지금 거기 분단 체계가 여전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사례를 비교해 보여드렸던 것은 이 역사적 사실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김먼과 서해 5도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물론 이 두 섬, 두 지역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지정학적이고 지경학적인 조건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적 정상화, 외교 관계 정상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죠. 그리고 중국 경제의 성장, 뭐 이런 조건들의 변화가 사실은 김먼의 탈영토화를 초래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적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서해 5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분단 체계가 지속되고 있고 또 여전히 냉전적인 그런 거기 갈등과 긴장이 존속하고 하는 그런 지정학적 상황이다 보니까 탈영토의 힘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매크로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조건들이라는 것은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로컬 컨디션의 차이입니다. 진먼 같은 경우는요, 한때 인구가 10만 이상이 됐었고 지금도 10만 가까이 인구가 큽니다. 서해 5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다 합쳐봐야 서해 5도 섬 다 합쳐봐야 15,000명이 안 됩니다. 인구 사이즈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의 베이스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진먼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진먼의 유명한 고량주, 금문 고량주 같은 게 꽤 이제 성공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진먼은 대만 본섬과 달리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 본섬과는 다른 상이한 장소적 정체성 뭐 여러 많은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 후반에 군사적 영토화에 저항하는 로컬 지역 차원에서의 저항 운동들도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민주화 운동도 벌어졌고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그 이후에도 특히 소삼통이 이루어진 계기는 아까 시진희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진먼과 중국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런 수많은 밀무역들이 성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 이상 처벌하기도 힘들고 그 자체를 공식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소삼통 2001년에 있었던 소삼통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해 5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별로 크지도 않고 그리고 지역 경제 기반도 굉장히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차원에서의 자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반영되기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적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서해 5도 저도 여러 번 답사를 가봤지만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서해 5도를 안보적 긴장 갈등의 장소로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더 이상 뭐 서해 5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좀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도 자주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주변화된 아이덴티티, 주변화된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좀 더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왜 안 넘어갈까요? 이제 넘어갔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또는 동아시아 평화 정진에 있어서 지방적 차원의 노력들을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을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면 동아시아 접경 도시들을 제가 이제 그 선으로 잘 연결해 봤는데요. 수많은 접경 지역들이 있죠. 한국에서도 뭐 거기 남북 접경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있고 또 제주 뭐 또 있고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 뭐 또 대만의 진먼 마주 뭐 이런 수많은 접경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접경 지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특한 장소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영토 선거 이동시 교차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 접경 지역들은 냉전 시기 수많은 국가 만들기의 폭력과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 심한 고통을 겪은 장소들입니다. 이런 어떤 접경 지역의 독특한 장소성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들 간의 어떤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과거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동아시아 평화도시 네트워크입니다. 이들 접경도시와 지역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도시 네트워크를 결성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곳에서는 뭐 평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많은 지방 간 도시 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지방 행위자들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학자, 지방 시민사회 활동가, 지방 정부 관료들, 지방 정치인, 기업인, 지역 주민 등등 이들이 주도하는 어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일종의 에피스테믹 커뮤니티죠. 인지적 공동체를 결성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인지적 공동체 핵심은 왜냐하면 이 지방 행위자들은 실질적 외교 권한 이런 것들이 부재하잖아요. 따라서 이들이 어떤 실질적 합의와 뭐 평화를 위한 협약 체결을 위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이들은 다른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인지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상호 학습과 지식 공유, 그리고 여러 가지 집단적 이슈 프레이밍, 그다음에 지역의 구체적 경험을 기반으로 평화를 위한 구체적 솔루션의 제시 이런 것들을 이 지역 행위자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은 대체 각 지역에서 어떤 것을 상호 학습하고 서로 교류하느냐 관련해서 보게 되면 지역 차원에서 어떤 탈영토적 정치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이들이 논의에서 굳이 직접적으로 평화 안보 이슈를 다룰 필요도 없죠. 사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그리고 마을 도시를 보다 포용적이고 다문화적이며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과정 그 자체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지속 가능을 증진시키는 실증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각 지역에서 각 도시 차원에서 어떤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배우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화와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컬한 실험들과 전략들이 공유 확산되면서 어떤 지방 행위자를 중심으로 특정한 인식과 관점의 공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더 큰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이슈에서도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서 흔히들 한반도의 탈분단 평화 정진을 위한 다자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뭐 관점에 특히 이제 육자 회담 같은 이야기하면서 다자 협상 테이블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도 이 다자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동의하는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다자적 관계는 보다 확장되고 보다 깊이가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관계로 보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국가 스케일에서 보지 못하는 관점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적 행위자들도 다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동시에 국가 지역적 차원 행위자들과 다층적 관계와 네트워크 형성함으로써 훨씬 역동적이고 깊이 있는 다자적 관계가 형성 그리고 발달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 외교의 창과 기회가 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새롭게 만들어질 다면적, 다중적, 다층적 관계망과 거버넌스의 구성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 이 국경의 투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도시 네트워크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지역의 이니셔티브가 좀 더 이 국경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투과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네, 이제부터는 저희가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that we have a wonderful 좋은 질문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 30분 정도 Q&A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그리고 평화로운 개발을 가로막는 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아시아 접경 지역에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다카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하나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초범적 지역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자매도시가 일종의 행사성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일본의 다카시 교수님께서 이런 초월적 지역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개발이 동아시아에서 잘 안 되는 이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요,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가 냉전으로 인한 그런 레거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많은 그런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그리고 중미 간의 갈등, 그 외에도 북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대만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정학적인 여건을 조성하게 되면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 간의 그런 협력을 저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두 번째는 우리가 각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앞부분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탈식민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정치인들이 각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것만 중단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신뢰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치 또 지정학적인 그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평화 구축 노력을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것은 지경학적인 부분입니다. 동아시아는 지금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서로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각국 경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요. 따라서 이러한 거를 고려할 때 우리가 평화 구축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여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제적, 그러니까 지경학적,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상호 협력과 그 신뢰 구축이 필요합니다. 대기 오염이라든가 해양 오염이라든가 기후 변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자주의적인 체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RCEP도 그 중에 한 가지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정치적인 또 경제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역적인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초국가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발제자분들께서 더 추가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승우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as well. 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You have a 네, 질문을 사실 두 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질문이 좀 깁니다. 네,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교수님,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이승욱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저희 그 열도의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일본 같은 경우 다른 한반도의 사례와 또 어떻게 비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을 문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맥락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맥락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요. 일본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자체에서 어떤 정도는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런 주 단위의, 지방 단위의 그런 외교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대만이나 이런 국가들과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국가 간의 외교로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각각 지자체에서 또 외교적인 노력으로 푸는 것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렇게 분권화돼서 충분한 분권화가 이루어져서 지역 단위에서의 외교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국경 간의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국경을 다양한 측면을 갖는 그런 개체로 보아야 합니다. 다양한 측면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군도에서도 그렇지만요. 이 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지리적인 거리가 지역 간의 외교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의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국가 간의 노력에 있어서 반대쪽, 그러니까 대만이나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토보다는요. 지리적인 거리 때문에.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환경에서 오히려 이런 지역적인 단위에서 국가 간의 그런 외교 노력을 피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거기 다카시 교수님의 말씀에 좀 더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현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 정부 간의 어떤 국제적인 교류는 굉장히 형식적이죠. 자매 도시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형식적으로 뭐 직원들 몇 명 파견했다가 아니면 또 거기 자기들 그 놀러 갈 때 그냥 거기 하는 그런 어떤 거기 실질적이지 않은 그런 교류가 대부분인데, 그건 아까 다카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외교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보면 당연히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분권화 등을 통해서 도시나 지방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여기서 피스 시티 네트워크를 제안하면서 에피스테믹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직접 외교적인 권한이 약하다 하더라도 인지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자매 도시 간의 결연 이런 것이 아니고 접경 도시들 또는 여러 가지 관련 평화 도시를 만들고 싶은 도시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거기서 실제로 자기들이 해왔던 일들을 경험들을 공유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 그걸 통해서 실제로 도시를 더 포용적이고 또 도시를 더 다문화적이고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기들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걸 학습하고 그것을 통해서 특정한 어떤 생각의 공유를 이루어내는 이 과정들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행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런 인지적 공동체를 만드는, 지방 차원에서 인지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들은 당장 어떤 뭐 실질적인 권한의 분권하나 또는 외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 지방 정부나 로컬 행위자들이 의지와 또 크리에이티비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The audience 이 청중 여러분께서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유사한 질문이 이승욱 교수님께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이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있었고요. 또 다른 질문은 국경 협력 이니셔티브가 이 대륙에 주로 현 정부의 구성이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또 중국과 공동의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특히 어선에 있어서요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즉 해양을 고려할 경우 중국 어선의 경제 진출에 공동 대응하는 데서 출발해 평화 진작의 어젠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남북 관계로 보자면 사실은 박배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007년에 서해 평화 협력 지대라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영역화된 영토화된 논리를 뛰어넘은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였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기존의 어떤 정치 세력의 영역화된 논리에 의해서 무너진 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사실 한번 크게 이제 좌초가 되었고, 사실은 앞으로 이제 결국에는 방향을 찾아가자면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뭐 다른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로컬 차원의 어떤 바텀업의 시도들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뭐 하지만 그와 함께 어떻게 보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07년에 했던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아이디어를 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현명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사실 그 내셔널 폴리틱스만 중요하다는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동의하시겠지만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힘이 작동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접경 지역에서는 어떤 냉전 시대 유산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지금 미중 간의 신냉전이라는 질서 또한 어떤 구조적인 조건으로서 사실은 동아시아 접경 지역을 규정하는 되게 중요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제가 발표에서 주목했던 거는 어떤 남북의 접경 지역에서는 어떤 좀 지나치게 과거에 어떻게 보면 군사화된 안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가 변화하면서는 어떤 개발이라는 측면, 개발하는 욕망의 측면에서 또 그럼 중앙의 시선, 중앙의 욕망, 중앙의 이해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그 속에서 사실 로컬 사람들이 변화해가는 경험과 일상과 감정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명을 함으로써 사실은 경기, 인천, 강원의 다양한 시군들에서 접경이 동일하지 않고 분명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사회와 문화와 생태를 이루고 있듯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우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로컬 사람들의 시각을 바꾸는 것보다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들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접경을 이해하는 여전히 인식들은 너무나 중앙의 시선에 의해서만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겠냐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지리학자로서 접경에 들어가서 또 면밀하게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면서 거기서의 일상과 생태와 문화들을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Sorry.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진유슈 교수님과 박배균 교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로컬 가버넌스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접경 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로컬 가버넌스와 연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quick response. I think 국경은 항상 국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 주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생각에만 국한을 한다면 국경은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는, 즉 접경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국가 간 교류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바꿔야 하는데요. 국경은 상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또 주권에 대한 아이디어가 모이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의 주권을 함께 공유해 나가야 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머섬, 그리고 마주섬, 대만의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기복을 겪었는데요. 특히 양안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지자체는 자체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표출하려고 했었고, 특히 양안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들만의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안 관계가 이들이 접경 지역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들의 일상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섬의 지자체는 양안의 교류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Especially 네, 같은 질문을 박백윤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면 대학이라든가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 이 도시가 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각 역할에 대해 사실 접경 지역 행위자들, 지역 로컬 행위자들의 역할이 더 강조돼야 되고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접경 지역 행위자들의 목소리가 항상 반드시 선하거나 반드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한반도의 그 접경 지역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접경 지역의 행위자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거든요. 규제를 풀어서 여기다가 부동산 개발을 하고 여기다가 새로운 어떤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뭐 수많은 개발을 위한 욕망이 표출되는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peace and sustainability에서 sustainability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힘들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훨씬 다양한 로컬 행위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한반도 접경 지역을 보면 로컬 행위자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거기 토건적 개발 세력들 또는 지역 토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로컬 보이스만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훨씬 다양한 로컬 행위자들의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좀 열려있는 접경 지역의 로컬 차원에서의 민주주의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뭐 이제 그 접경 지역의 로컬 거버넌스 작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right, there can be 맞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국가정부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the city 네, 왜냐면 이 평화 시티 네트워크라는 아이디어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서요. 도시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동아시아에서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 경우에 과연 어떤 잠재적인 역할을 중앙정부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면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그 국가의 중앙정부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발전주의 국가가 됐던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국가가 됐던 아니면 서유럽의 복지 국가가 되었던
국가는 항상 규제적 국가이죠. 레귤러터리 스테이트의 성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레귤러터리 스테이트에서 좀 더 이네이블링 스테이트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enabling state라는 것은 시민사회 또는 로컬의 다양한 어떤 활동들,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발굴하고 지원하고 북돋아 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어떤 from regulatory state to enabling state라고 하는 이 변화는 사실 지금 뭐 단순히 접경 지역에서의 그 거버넌스의 변화라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코로나 19 이후로 공공성의 재발견이 이루어지면서 복지국가 이후의 국가의 역할은 뭐냐라는 논의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From regulatory state to enabling state. 저는 뭐 그런 맥락에서 여기도 접경 지역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로컬의 보이스를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해주고 오히려 북돋아주고 하는 그런 국가가 국가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Okay.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또 생각이 듭니다. 희망적인 생각이 이 평화와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디세이블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문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질문했던 것처럼 과연 어떤 것이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지, 평화적인 개발에 이런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요. 과연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 동아시아의 평화, 도시 네트워크가 저해되고 있을까요? 혹시 아무 분이나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Because 네,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마인드가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국가에는 영토가 있고 영토를 보호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토를 그냥 국경만으로만 보게 되면 이 접경 지역은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더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조금 버리고 새로운 이제 태도를 갖춰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미래를 위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과거의 그런 것들은 버리고요. 특히 언론에서도 이런 개념을 좀 홍보하고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접경 지역에 대해서요. 아무리 어떤 지역의 국경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완전히 이걸 폐쇄하고 그냥 영토를 닫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국을 보호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픈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진전시키는 것도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우리가 이제 어떤 트랩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면서 이런 전통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다른 분 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살펴보면 지금 사전 제출된 질문들이 일반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물어본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다카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제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 이런 이슈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들이 있는 거죠. 국가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국가의 논리 그리고 또 민족이라는 관점 그리고 그것에 기반을 둔 어떤 그 영토적 함정 이런 것들이 거기 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 엘리트들의 멘탈리티를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 사고 방식 자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뭐 지방 차원에서의 이니셔티브라든지 또는 또 피스시티 네트워크의 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런 어떤 국가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영토적 함정들을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담론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 여러 뭐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토적 함정을 극복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 하는 행동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사건을 만듦을 통해서 영토적 함정이 어떤 문제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가지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영토적 함정을 극복하자라는 것은 거기 우리 정치지리학자들 사이에는 너무나 뭐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굳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기보다는 굳이 여기서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래 여기서 피스시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실천적 타겟팅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오히려 거기 테리토리얼 트랩을 극복하자라고 선언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희가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지정학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말씀을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발제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지역 차원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지경학적 시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카시 교수님, 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곧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Everyone.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협업 세션을 가졌습니다. 아시아 도시사회센터에서 주관을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사회를 맡아주신 신혜란 서울대 교수님을 비롯해 발제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7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인데요. 이번 포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실시를 하겠고 이번 세션에서는 다양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0분이 좀 안 되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3시에 마지막 섹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